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내각 인선을 끝냈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은 통합되고 충성하는 마가 행정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세 개의 파벌, 복수 정부 축소 시장 안정팀으로 봅니다. 유권자들의 경제와 가장 강력한 고리가 있는 인선은 재무장관 지명자입니다. 관세에 반대하는 조지 소로스의 제자면서 공개적인 동성애자, 오랫동안 민주당 지지자였던 헤지펀드 거물 스캇 베센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성애자 권리 운동가이기도 한 그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테고, 트럼프 이전에 거의 모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지명자도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은 선거 캠페인에서는 부정했지만 헤리티지 재단이 만든 프로젝트 2025 청사진대로 미국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 분야를 포함해 여러 주요 지명자가 프로젝트 2025나 친트럼프 띵크탱크 또는 팍스 채널 진행자 출신입니다. 국가정보국장 지명자와 국방장관 지명자는 가장 험난한 인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지만 일론 머스크만이 빠른 시일 안에 의미 있는 정부 개혁을 이뤄서 트럼프에게 성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일반인들은 트럼프 인수 과정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관세가 물건값을 올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인수팀이 현 행정부와 협의해야 할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채 관행을 깨고 인수자금 기부자를 공개하지도 않고 기부금을 제한하는데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셸 스틸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은 도전자인 디렉트란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베트남계 유권자들이 공화당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결국은 민주당이면서 같은 인종인 트렌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준 결과입니다. 아마존 근로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20개국에서 시위 내지 파업을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회사의 행동을 요구하는 단체, 그런 파업 시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내각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보 지명에서부터 국정 운영 모든 방법까지 다 불가능한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말 통합되고 화합되고 트럼프에게 충성하는 마가 행정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법무부나 국방부 또 국가정보기관,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전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도 강조를 하고 있는 점이죠.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들어가고 나면은 복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둔 사람 인선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축소한다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정부 개혁이기도 하고 그동안 공화당이 수없이 하려고 했지만 못했었던 이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경험 없는데 뭘 하겠어? 이런 시각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뒷전입니다. 물론 비벡 라마스와미도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만이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재무부입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 트럼프 당선자에게 표를 준 이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일 테고 그 경제 안에 세금, 관세 모든 것들이 이자율 등등이 다 들어가는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켓 안정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증권시장입니다. 여기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올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가장 먼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선서를 하고 나서 할 일에 대해서는 오늘 그 USA 투데이를 보니까 일면에 이민 가정의 어린이들이 제일 큰 고통을 받는다.
불법 체류자를 대규모 추방시킨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결국은 그 임기 1기에는 가족 분리 하다가 결국은 법원에서 못하게 했고 또 여론이 엉엉 우는 어린아이 사진 나오고 나서 악화돼서 중단하고 말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결국은 가족 분리 어린아이와 부모를 떼놓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예를 들자면 가족 전부를 추방시켜버리는 어린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열심히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향해서 또다시 2차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USA Today는 이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민자들의 자녀의 그 아이들이 제일 고통을 받는다. 이건요. 추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임기 1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그 전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어린아이들이 문만 쳐다봤다고 하죠. 문을 쳐다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누가 잡아가지 않을까. 그 트라우마가 지금 세월이 지나서 뭐 10년 정도 지났죠.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추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에게는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거 있고 낙하는 오죽하겠습니까.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일하는 것이 합법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은 하되 돈 조금 받고 뭐 농장에서 과일 따는 그런 그 일꾼들만 계절적인 일꾼들만 미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낙하 그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첫날 하겠다 하는 것이 주말에 발표한 것이 군에서의 성전환자를 그날로 이제 쫓아내겠다. 이건 이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쫓겨날 수 있다는 뜻이고 15,000명 정도가 해당된다고 하니까 요즘 모병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도 사람들 잘 모이지 않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아닙니다. 어떠한 아니고요. 이 이민 대규모 추방에 대해서는 그걸 열심히 응원을 했었던 텍사스가 지금 제일 먼저 어떤 유탄 같은 것을 맞게 됐습니다. 텍사스의 건축업이 완전히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다.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그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이 전반적으로는 미국 경제에서 5% 미만입니다. 그 활동하는 노동 인구에. 그러나 뭐 건축이라든가 많은 분야에선 너무나 몰려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뉴스도 안 들으셨을 테고 뭐 일일이 말씀드려도 생소한 이름이실 테고 그러나 그 분위기는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농무부 장관의 브룩 롤린스라는 시골 지역의 보조금을 다 관리하는 게 농무장관이잖아요. 첫 임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 국내 정책 자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이 떨어지고 나서 트럼프를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 트럼프 띵크탱크가 있습니다. 그게 아메리카 포레스트 팔러시 인스티튜트인데 거기에 CEO입니다. 농림부 장관으로 됐고요. 이 사람은 농촌에서 자랐고 실제로 그 농업에 관한 공부도 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그리고 주택개발부 장관에는 스캇 터너라고 역시 아메리카 포레스트 팔러시 인스티튜트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NFL 선수였고 트럼프 1기에도 백악관에서 무슨 기회 무슨 위원회라고 해서 일을 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국장 국장에는 러셀 보우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2025 프로젝트 2025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에서 트럼프 임기 2기를 만들었는데 가장 요점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사람들을 다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연준 뭐 교육부를 포함해서 많은 부서를 해체시킬 권한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만든 그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부 장관의 이것도 조금 예외이기는 합니다만은 친노조 공화당이지만 온건파인 이번에 선거에서 떨어진 오레곤주의 하원 의원을 선택을 했고요. 그 밖에 보건복지부에는 팍스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닥터들 다 의사들이기는 한데 이런 큰 그 기관을 이끌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 팍스의 뭐 외과 의사고 뉴욕하고 뉴저지에서 그리고 팍스의 뭐 닥터 뭐
텔레비전 닥터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제넷 내슈와트가 공중위생국장, 그리고 이제 뭐 그 밖에 뭐 질병통제국장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비슷한 그런 큰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민주당 성향의 사람이 트럼프 쪽으로 돌아서 재무장관까지 하게 됐는가. 그것도 일론 머스크가 강하게 밀던 사람을 상무장관으로 내쫓아내면서. 스캇 베센트가 헤지펀드 거물입니다. 본인의 회사가 있고요. 이 사람의 지명을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시장을요, 이 마켓을 굉장히 아주 예리하게 꿰뚫고 있고 조지 소로스 아래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시경제도 훤하게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62살인데 인터뷰도 안 합니다. 이 사람. 진보적인 억만장자죠. 원래는 진보적인 억만장자였죠. 조지 소로스의 제자였으니까.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트럼프를 위해서 일한다면서 관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관세에 대해서 아마 안 믿을 거야 라고 의심을 하는 트럼프 측근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세 지지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재무장관이 되려고 했었던 사람보다는 훨씬 좀 온건한 편이죠. 그리고 이건 동성애자도 이만저만한 동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자 권리를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고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권한이 있다는 것에 거의 액티비스트입니다. 본인도 동성결혼을 했고 두 아이를 대리모를 통해서 낳아서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집 내놨다고 하더군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핑크하우스라고 핑크색으로 칠을 했어요. 3층 집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 아이는 10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둘 다 외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트럼프는 재무장관으로 지명을 했을까? 조지 소로스 하면은 대부분의 공화당이 치를 떠는데 그리고 게다 대고 동성애자는 이번에 선거를 하는데 엄청나게 그 동성애 이런 것에 반대를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장관인 재무장관을 공개적인 동성애자의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소로스에게 이 같은 일을 배운 사람을 선택을 한다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물론 트럼프도 나의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을 할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을 했겠죠.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트럼프가 어렵고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고 할 때 그때 아니다. 이 다음번은 트럼프가 당선될 거야 하는 것을 예측을 했답니다. 이 트럼프의 그 운이 차오르기 전부터 저 사람의 운이 차올라서 대통령이 될 것이야 하는 것을 예측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워드 버트닉이라는 일론 머스크가 밀었던 지금 트럼프의 인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하는 이 사람을 밀쳐내고 상무장관으로 지명자로 밀쳐내고 본인이 원하는 이 자리를 꿰찬 거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 말을 다 안 듣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스티브 배넌.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의회에 증언하지 않아서 4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이죠. 스티브 배넌이 바로 이 베센트를 굉장히 강하게 밀었다. 이제 이런 지금 뭐 취재 결과에 따르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예전에 엘고어가 그 이후에도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지만 엘고어가 너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운동 하루 안 할 때가 바로 이 사람의 그때는 뉴욕이었어요. 뉴욕 집에서 바로 이 베센트라는 지금 트럼프의 재무장관 지명자가 만든 선거기금 모금에 나가기 위해서 그 정도였습니다. 이후에 힐러리 클린턴이요. 뭐 그 전에 버락 오바마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존 캐리요. 이런 사람들에게 다 강하게 엄청나게 돈을 기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 삭감하는 거 이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이슈입니다. 관세도 높이고 그리고는 미국 경제를 지금 재편하려는 거잖아요. 트럼프 당선인이 그걸 돕는다는 겁니다. 62세고요. 본인이 인터뷰를 하지 않으니까 많은 매체가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밖에 없죠. 데이터에 엄청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 엄청나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스펙트럼을 뛰어넘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는 이거 능력이잖아요. 대단한 화내지 않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어촌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어도 보고 돈을 잃어도 본 부동산 개발업자였고요. 예일대학교 다녔습니다. 예일대학교 다닐 때 그때 학교 신문에서도 뭐 쓰고 저널리스트가 될까 하다가 정치학을 공부했는데요. 저널리스트가 될까 하다가 어떻게 해서 스티브 소로스와 일하게 돼서 지금 이 재무장관 지명자가 됐는데 그 예일대학교가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조지 월러스가 민주당 대통령 선거에 더는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때 내 기숙사에서 슬퍼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조지 월러스 하면은 우리가 그 역사적인 것으로 다른 거 다 빼고 기억할 때 엘라바마에서 미국 역사상 제일 많이 이 그 주지사를 한 사람이잖아요. 한 번은 중간에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와이프도 껴놓고 해서 4번인가 했는데 조지 월러스가 이 주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인종 분리주의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와서 됐던 거죠. 그리고 인기 영합이 조금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갔을 때는 인종차별을 안 하니까 엘라바마에서 주지사가 될 수가 없어요.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종차별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몇 번 주지사를 하고 나중에 조금 인종차별에 대해서 온화했는데 지금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그 사람이 이제 인종차별적인 것 이런 것 갖고 있었을 때 그가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로 나오지 않았을 때 슬퍼한 사람은 내 기숙사에서 나 혼자밖에 없었다. 그만큼 내가 이 남부 출신으로서 예일대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인종에 대한 그의 젊었을 때의 시각 같은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엘라바마 주지사가요, 조지 월러스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1963년도에 처음에 그거 취임식 할 때 그 연설 자체가 지금도 인종차별, 내일도 인종차별, 영원히 인종차별을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인기 영합주의자니까 나중에 조금 완화하긴 했지만 아무튼 재무장관은 그런 그 성향의 남부의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자랐고 정치학을 했는데 어떻게 조지 소로스의 투자 펀드에서 일하게 됐는가. 원래 짐 로저스 있죠?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짐 로저스의 인턴을 하다가 그 소로스 펀드 매니저의 파트너로 90년대 일하고 영국으로 가서 영국 파운드 공매도 해서 돈을 회사에 10억 달러를 벌어주고 나중에 또 잠깐 본인의 회사를 차린다고 나갔다가 또 2011년도에 소로스 펀드로 들어와서 엄청난 그 책임자로 일했고 2015년도에 지금의 이 본인의 헤지펀드 회사를 설립할 때는 45억 달러가 자금인데 그 가운데서 20억 달러를 조지 소로스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2011년 소로스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요. CIO, 큰 돈을 다루는 이런 그 직책을 맡으면서 그전에도 큰 돈 다뤘지만요. 그러면서 공화당으로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이제 공화당 기부자가 돼서 2016년쯤이 되면은 트럼프의 이런 그 취임식 여기에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하죠. 트럼프 가족을 알고 트럼프 브라더 그 로버트와 친구고 법정 문제가 나왔을 때 트럼프가 법정 문제가 나왔을 때 월스트리트에서 전부 트럼프를 기피했는데 이때 이 사람은 반대로 봤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나쁜 뉴스가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 나쁜 뉴스에 올라가는 주식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딱 데이터와 지적인 호기심으로 본인의 계산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무장관 지명자는요, 굉장히 그 국가 빚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고 국제 무역 체계에 변화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도 어느 정도는 지지를 하는 건데 그래서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라고 본인이 직감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서는 트럼프에게 접근을 해서 가족들끼리 친구고 하니까요.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경제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시작했고 최근 몇 개월 사이에는 3를 얘기를 합니다. 경제 성장은 3%, 예산 적자는 국내 총생산의 3%로 줄이고 국내 오일 생산량을 하루에 300만 배럴 늘리는 333 계획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은 반대가 너무 커서 약간 움찔하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배제하고 어떤 일을 한다던가 그럼 본인이 재무장관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일부 정책에서는 트럼프의 그런 그 경제적인 충동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경향 같은 건 있고요. 말하자면 관세에 대해서 이거 트럼프가 협상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어쨌든 이 사람에겐 지금 이제 도전이 있는 거죠. 국제무역 시스템 다시 흔들고 또 세법 또 다시 쓰려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세를 올리면서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가. 트럼프 당선인은 주식시장 안정, 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주식시장이 화랑인 거, 이거 꺼지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모순되잖아요. 관세와 주식시장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가격까지 내려야지 돼요. 이 목표를 지금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가 어떻게 이뤄나가는가가 중요한데 뭐 인터뷰한 많은 그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데요. 터프하답니다. 그리고 설득력이 있대요. 그래서 뭐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과는 기질이 좀 이렇게 좀 맞는다. 기질이 맞아서 그를 그 설득할 수 있고 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모든 장관 지명은 다 끝났고요. 속도는 굉장히 빨랐죠. 속도는 굉장히 빨랐지만 여러 가지 그 문제 같은 것은 지금 좀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뭔가 트럼프 행정부 지명자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고 기대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는 이제 분명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발행되는 익스프레스 트리뷴이라는 신문에서 에빠스 무스비라는 파키스탄 경제개발연구소 소속의 연구원입니다. 비교적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정리를 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경제적인 불안감이 모든 것을 다 돈, 뭐 이런 거, 리치, 예전에는 리치 앤 페이머스였는데 그것도 빼고 리치, 웰th 이렇게 그런 그 돈과 연결되는 물질적인 것으로 다 결정을 하게 됐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60% 이상이 페이책 투 페이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벌어서 한 달 벌어먹고 사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노동계급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진 않지만 그러나 트럼프의 당선은 경제적인 불만에 대한 담론, 검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의 불균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국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요, 캠페인에서 이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부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한 것에 환호를 해서 투표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쭉 그 장관 내정자들을 보면은 거의가 너무너무 익스트림리 부자 있죠. 익스트림리 부자여서 익스트림리 그 화려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블루칼러 노동자들의 그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쓸까? 아니면 본인과 친구들의 그런 것에 젖어서 그 사람들의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에 더 신경을 쓸까? 그건 저는 아무튼 잘 모르겠고요. 이 스캇 그 베센트라는 재무장관 지명자도 친구들이 막 다양해요. 뭐 영국의 왕과 왕비, 요르단의 공주 이런 식으로 아무튼 미국은 일단 이렇게 해서 재무장관, 제일 중요한 재무장관까지 다 이 사람은 지명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인준 통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네요. 길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계 최초 3D도 아닙니다. 8D와 인공지능의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레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앞으로 이제 뉴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정보국장이 의외로 인준이 굉장히 험난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스토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운전하시면서 재밌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219, 이제 220이네요. 220대 두 군데에서 연방 하원 의원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는 좀 북가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쪽 동부 쪽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공화당이 다 된다 할지라도 지난번과 똑같이 지난번보다 더 많이 의석을 차지하진 못하는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주의 45지구에서 결국은 미셸 스틸 후보가 99% 개표 현재 545표 뒤져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그 숫자의 추세를 보면은 현직 의원인데 결국은 민주당의 후보에게 자리를 빼앗긴 것으로 NPR 방송도 완전히 확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베트남계 드렉트란 후보에게 패했고 미셸 스틸 당선인이 아니라 미셸 스틸 의원은 지역구를 한번 옮겼어요. 옮겨서 지금은 뭐 플루턴 쪽에 뭐 로스카요리스 골프 클럽이 있는데 그쪽 주변도 이 미셸 스틸 그 의원의 지역구인데 워낙에 그쪽이 웨스트민스터 베트남계가 많이 살고 있는데 베트남계는 쿠바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화당을 좋아합니다. 특히나 뭐 공산당 이러면 치를 떠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제가 치를 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을 무척 많이 뭐 지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념이냐 인종이냐 해서 웨스트민스터 그쪽의 그 베트남계 유권자들은 인종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 차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뭐 재검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내용 하나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에서 각 그 여성들이 각 주마다 굉장히 많이 주의 그 정치인으로서는 3분의 1 정도가 여성이랬는데요. 야, 역대 최대네요. 네, 역대 최대가 많습니다. 연방은 아니지만 아직 연방은 거기까지 못 간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가 여성이 조금 더 많은데 그래도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띄게 늘어난 증가는 뉴멕시코가 좀 진보적이잖아요. 콜로라도주에서 나타났고 그래서 뭐 여성 의원들이 이쪽 뉴멕시코하고 콜로라도주에서는 거의 반반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 보면은 2025년도에 이제 새로운 의회가 시작이 되죠. 119회죠. 119회 의회에서는 19개 주가 주의회에서 그 여성 의원이 좀 늘어납니다. 연방이 119회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죠. 네. 자,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미국의 지금 대중들이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59%, 부정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41%인데 이건 CBS와 유가브가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글쎄 뭘 보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왜냐하면 인수 과정은 인수해주는 팀과 인수받는 팀이 잘해야지 되는데 주체는 인수해주는 팀이 일대가 더 많은데 이거는 주객이 약간 전도된 그런 그 기분은 있고요. 그리고 국가안보 자문이죠. 그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의 마이크 월츠 박스와 인터뷰하면서 어저께 이 굉장히 순조롭게 권력 이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현행 정부가 안 해주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인수팀이 뭔가를 접속을 하고 기밀 같은 거 접촉을 하고 하려면 그 백그라운드 체크를 연방 수사국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 게 기본이고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그 같은 무슨 조약 이름이 있어요. 무슨 뭐 투명성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윤리 합의서 정확하게는 그 윤리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답니다. 서명을 하지 않아서 이걸 미뤄오다가 아직까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오늘 폴리티코 보니까 보건복지부 굉장히 사람이 많잖아요.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닥터 오즈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 아래에 있는 기관이 13개나 되니까 뭐 질병통제국, 식품의약국 등등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FBI 체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이 인수하고 취임하는데 취임식은 정말로 이거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축하할 만한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선거 자금은 외국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취임식을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있죠. 뭐 스태프들이 있죠. 뭐 등등 여행도 다녀야 되죠. 그런 그 비용은 외국에서도 기부를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렇게 될 때 뭐 연방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700만 달러를 이렇게 한다. 그 대신에 당신들은 뭐 5천 달러 이상은 받지 마라. 이런 어떠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그 이 인수팀은 그 같은 것에 서명하지 않고 그냥 받는 거예요. 기부금을 국내나 해외에서 받고 대신에 그것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받고 공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450만 달러 거쳤는데 많이 거쳤다고 했어요. 물론 그 기록도 나중에 바이든이 깼지만 그렇게 거두면서도 기업의 돈 안 받았습니다. 뭔가 이해 상충이 될 만한 기업의 돈도 안 받았고 또 뭐를 어떻게 했던가 노동조합 돈도 안 받았습니다. 민주당인데 정치행동위원회 돈도 안 받았고 당연히 로비스트 돈 또 등록된 외국 에이전트 돈 이런 것들도 다 거부를 해서 그 당시에 6만 명이 기부를 해서 평균 액수가 75달러로 한 그 450만 달러를 모금을 했는데 바이든은 이거보다 조금 많이 모금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트럼프 그 대통령이 당시의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내가 대통령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막 욱하는 마음에 이건 아니지 하고 막 돈이라도 열심히 기부를 해서 이 바이든보다도 몇백만 달러를 더 많이 그 모았었던 그런 일이 있거든요. 2,200만 달러를 모았네요. 몇백만 달러를 더 모은 게 아니라 직원도 막 450명이나 됐고 그런데 트럼프는 그러니까 관행을 깨는 거죠. 나는 그래 오케이 나는 뭐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겠어. 기부자를 공개하거나 기부금을 제한하는 여기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부에서 얼만큼을 주는데 오케이 나 안 받고 안 하겠어 이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해 집단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얼만큼의 돈을 주는지 오바마처럼 평균이 75달러가 아니라 이건 뭐 750만 달러를 줘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전통에서 벗어난 것이다. 존 제이 형사 법 전문 대학교 뭐 존 제이 형사사법대학 이름이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에 이제 히스 브라운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최대 720만 달러를 주는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에게 돈이 들어오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그걸 이제 공개를 하는 게 아무래도 깨끗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경우는 행정부에 호감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지금 새로 경험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미지의 영역인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 국세청에도 뭐 기부자를 공개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누가 뭐 장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은 연방 그 상원 의원이 인준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인데 지금으로 보면은요 당연히 마르코 루비오가 될 것 같고 마르코 루비오는 CBS와 유가브의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국무장관 지명자죠. 장관 지명자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트럼프의 인수 과정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 관세 높이는 것을 83%가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물건값이 안 오른다고 믿는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엑스나 트럼프 후보가 선거 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직도 지금 이제 그 말을 믿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털시 게벌드라든가 아니면은 국방장관 지명자도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마르코 루비오는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스캇 베센트라는 재무장관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통과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도 통과될 것으로 믿는답니다. 공화당에서는 적어도 한 명의 민주당이 그를 지지를 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는 뭐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물에 불소 넣는 것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서로 이건 좋고 이건 나빠 하는 생각이 많은데 아마 민주당에서 한 명 정도가 투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화당에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모르죠. 근데 이제 중요한 사람 국방장관도요. 어떤 사람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상원에서 이 사람 괜찮다. 뭐 많은 큰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 없어도 좋아. 뭐 성폭행 그 문제 그것도 좋아. 그 사람 국방장관 돼서 뭐 DEI,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 같은 거 다 없애야지 돼. 그게 이제 또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의 목표라고 하니까 뭐 성전환자부터 다 첫날 내쫓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또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국가정보국장인데 이 부분은요,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다 걱정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에게 우리의 정보를 줘도 돼? 그럼 저 국가정보국장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줄 것 같단 말이야. 푸틴의 자산, 푸틴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다고들 얘기를 하던데 이건 이제 미국의 신뢰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 거고요.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그 태미 덕워스 의원이 일리노이주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연방 상원 의원 이라크의 조종사로 참전을 해서 그래서 이제 두 다리를 잃고 어제 인터뷰할 때도 다 휠체어에 탄 채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쟁 범죄 혐의를 받는 시리아래요. 영어 말하다 한국말 말.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가 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 내전에서 자국민에게 무기를 쓴 사람을 지지를 하는 사람 이건 안 된다. 엘리자베스 워렌이 바로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푸틴의 주머니 속에 털시 게벌드라는 민주당 출신의 하와이의 연방 하원 의원,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된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에릭 슈미트 같은 의원은 이 게벌드 지명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모욕적이라고 하고 마코의 뮬린 의원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네. 그것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 시리아에 가서 2017년도에 하원의원일 때 가서 만난 것도 사실이고 만나고 와서 아사드는 미국의 적이 아니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국영방송에서 가장 좋아하는 미국인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털시 게벌드고 한 사람이 터커 칼슨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하는 말, 러시아에서 미국을 공격하는 말을 그대로 해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또 공화당의 상원의원 제임스 랭크폴드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됐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아주 극심한 러시아 편이었다. 이 사람 러시아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사람을 트럼프 지지자들은 거의 90% 정도가 지지를 합니다. 그냥 전통적인 언론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던 엑소와 트럼프의 말과 일론 머스크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원의원들은 알잖아요. 상원의원 3명까지는 괜찮아요. 이탈해도. 그럼 50대 50으로 민주공화가 JD 벤스 당시에 이제 부통령이 한 표를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을 하면은 과반수 51표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4표를 잃으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털시 게벌드에 대한 이것은 굉장히 만약에 그가 정보국장을 하면 18군데 다른 정보국에서 딱 털시 게벌드에게 정보를 주고 이 털시 게벌드의 국가정보국이 대통령에게 브리핑하는 리포트를 날마다 만들어내는데 뭔가 트럼프의 그 기호에 맞게 뭐 정보가 왜곡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중국, 러시아,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이란에 대해서 온건한 건 약간 트럼프와 다르기도 하고 중국에 대해서 온건한 것은 그 외무장관격인 그 국무장관이요. 과 좀 다르고 그 마르코 루비오와 조금 다르고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조금 불화가 있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어쨌든 지금 정보국에서는 내가 이 털시 게벌드 아래서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아주 심각한 이를테면 숙청이라는 말이 가능할 정도로 그런 숙청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벌써 이제 보따리 싸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더군다나 트럼프 당선인과 게벌드 이 두 사람이 미국 영토에서 외국 감시 정보법 피사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막 외국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 영장을 이렇게 발부를 해서 조사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느슨해질 거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도 첫 임기 동안 그 러시아 관리들에게 그때 굉장히 적국과 마찬가지였는데 그냥 아무도
무슨 배석하는 사람이 없이 집무실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얘기를 하고 또 말하려고 해서 뭐 중국계 이상한 사람들 막 드나들고 했었잖아요. 게다 대고 이제 대통령 떠날 때 뭐 기밀 서류도 가지고 나갔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러시아에 대한 성향이 그 게볼드 지명자에 대해서 가장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합치면은 미국 아마 다른 나라 미국과 여러 가지 정보 공유 조약을 맺은 나라에서는 뭔가를 파괴할 수도 있다. 이 게볼드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해서 선출된 공무원들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아마존의 근로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20개국에서 파업한답니다. 당연히 미국이 포함됐고요. 이렇게 파업하고 시위할 때는 파업하는 곳도 있고 아예 시위하는 곳도 있고 아예 파업을 하는 곳도 있는데 당연히 근로자의 권리 그리고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아마존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미국, 독일, 영국, 터키, 캐나다, 인도, 일본, 브라질 등의 아주 대도시에서 하는데요. 이 이름 자체가 Make Amazon Pay 캠페인이랍니다. 페이는 직원들에 대한 페이도 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페이도 되겠죠. 뭐 공정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해라. 그리고 노조에 가입할 권리도 존중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세금도 공정하게 내라. 환경적으로 뭔가 이게 아마존은 뭐 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포장이 너무 많고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좀 노력을 해라라는 것을 촉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개국에서 동시에 뭐 파업을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파업을 하고 할 때는 누군가 조직이 있겠죠. 그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UNI 글로벌 유니언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활동가 포털 그룹이 하고 뭐 프로그레시브 뭐 인터내셔널 이런 곳이 이끈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이 뭐 80개 이상이 들어가 있고 뭐 등등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아마존에 이분들이 얘기하기를 아마존이 너무너무 끊임없이 이익 추구만 한다. 이익 추구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노동자들과 같이 나누는 것도 아니고 환경은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이게 결국은 민주주의에 비용을 낸다. 요즘은요, 파업하는 것도 예전처럼 나에게 이것만 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막 거시적이고 거창하기도 하고 뭐 미닝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존이 경제에 많은 걸 망가뜨렸다. 특히 영국에서 영국 경제를 아마존이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도 무척 불안정하고 임금도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고 안전하지 않은 그런 근무 조건 많이 요즘 개선됐다고 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그런 근무 조건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존의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선 방안을 당연히 모색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회사와 비교할 때 굉장히 경쟁력 있는 임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택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게 아주 매력적인 그리고 안전한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은 앞에 완전 미국식이잖아요. 서구식이죠. 아, 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그 사진을 보니까 이건 이제 가디언에 실린 사진인데 사진에 어떤 사람이 아마존 로고가 저 뒤에 보이고요. I'm not a robot. 난 로봇가 아니다 하는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로봇가 아니니까 뭔가 나를 인간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마존에서 만약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로봇 쓰겠다는 거잖아. 다. 로봇으로 다 대체해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29차 UN 그 기후협약 당사국 협회는 끝났잖아요. 아제르바이잔에서.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플라스틱에 관한 그 정상회담을 부산에서 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끝나는데 오늘 미국의 많은 매체가 다 이걸 5차 글로벌 플라스틱 정상회의를 얘기를 합니다.
175개국이 오염을 좀 줄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유럽연합과 66개국 그리고 여름에 미국도 이걸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고 나니까 미국이 최종 그런 것에 서명을 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너무 지금 화나하고 있고 왜냐하면 기후협약 그 부분에 대해서도 1년에 3천억 달러만 쓴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코끼리 비스켓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 전해드리면서요. 네, 한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같은 내용들이 지금 그 사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점점 불안해한다. 중국은 러시아, 북한, 중국 또 이란 합쳐서 이렇게 미국의 대척점을 세우고는 있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엄청난 핵기술을 줘서 그 아시아 주변이 위험해지고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